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노벨상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노벨상 세계는 오늘날 AI 시대가 쏟아내는 일방적 지식 전달과는 달리 인류의 복지에 기여한 현인들의 심오한 지혜와 덕성과 헌신에 초점을 맞추는 채널입니다. 오늘의 노벨상 세계의 주인공은 1971년도 노벨 생리학상 수상자 얼 서덜랜드입니다. 이분 덕분에 세포들이 서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그 비밀을 알게 되었죠. 핵심 질문은 이거였어요. 세포 안에 숨겨진 메신저가 있을까? 자,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 세포 안에 숨은 메신저. 서덜랜드가 던진 놀라운 질문입니다. 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이 세포에 직접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 몸에 그렇게 빠른 반응을 일으키는지 궁금했던 거죠. 예를 들면 위험한 상황에서 갑자기 심장이 막 뛰는 것처럼요. 서덜랜드는 바로 이 지적에서 아주 근본적인 의문을 가진 거예요. 네, 맞아요. 세포가 그냥 외부 신호에 수동적으로 반응만 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내부에서 뭔가 중요한 걸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런 생각? 와, 당시로서는 정말 혁신적이었겠네요. 그쵸. 그 당시엔 보통 호르몬이 세포 표면에 있는 문지기 같은 수용체에 딱 붙으면 바로 세포 안에 스위치를 켜거나 끄는 방식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주 직접적인 거죠. 그런데 서덜랜드는 그 중간에 뭔가 연결고리가 더 있을 거다 이렇게 본 거예요. 아, 첫 번째 메신저인 호르몬 말고 또 다른 메신저가 있다? 네. 호르몬이 문을 두드리면 세포 안에서 두 번째 메신저가 나와서 실제 일을 처리한다는 개념이었죠. 그리고 실험을 통해서요.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쓰는 ATP 있잖아요. 네, ATP요. 그게 Cyclic AMP, 줄여서 CAMP라는 특별한 고리 모양 분재로 바뀌면서 바로 그 두 번째 메신저 역할을 한다는 강력한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두 번째, 허드슨 강가의 소년, 세포 언어를 해독한 과학자가 되다. 근데 이런 대단한 생각을 한 서덜랜드는 어떤 분이었을까요? 보니까 캔자스의 시골 마을에서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관찰력을 키웠다고 하더라고요. 운동도 아주 좋아해서 성실함이나 승부욕 같은 것도 남달랐다고 하고요. 어쩌면 이런 경험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 속의 미세한 변화를 끈기 있게 추적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과학자로서의 발판은 워싱턴 대학교 의과대학 시절이 중요했어요. 이미 노벨상을 받은 칼 코리 교수를 만난 게 결정적이었죠. 코리 교수 연구실에서 당 대사 연구, 그러니까 우리 몸이 당분을 어떻게 에너지로 바꾸는지 연구하면서 아주 정밀한 실험 기술이랑 데이터 분석 능력을 배웠거든요. 아, 기초가 탄탄했군요. 그렇죠. 이때 배운 탄수화물 대사 조절이나 효소 작용 원리 같은 것들이 나중에 CAMP 연구에 정말 든든한 기초가 된 거죠. 아, 그리고 2차 대전 때 군의관으로 복무한 경험도 빼놓을 수 없어요. 아, 군의관 경험이요? 네, 생명의 어떤 경이로움이나 복잡함 이런 걸 직접 보면서 연구 의지를 더 다지게 된 계기가 됐다고 해요. 세 번째, 호르몬 연구로 향한 길. 우연히 만든 인생 전환점. 근데 재밌는 건 서덜랜드가 처음부터 나는 호르몬 연구의 대가가 될 거야. 이렇게 계획했던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물론 코리 교수 밑에서의 경험이나 전쟁 후에 생명의 근본 원리를 알고 싶다는 그런 열망의 바탕이 되긴 했지만요. 결정적인 계기는 좀 다른 데 있었죠. 네, 맞아요.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교 양리학 과장으로 가면서 테오도어 렐리라는 아주 뛰어난 동료 연구자를 만난 게 정말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호르몬이 세포 표면에 작용한 뒤에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대사 변화가 생각보다 너무 빠르다는 점에 주목했어요. 너무 빠르다. 호르몬이 직접 들어가서 영향을 주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건가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여기서 그럼 세포 안에 뭔가 다른 전달자가 있는 거 아니야? 하는 그 두 번째 메신저 가설이 본격적으로 힘을 얻기 시작한 거죠. 특히 간세포 실험 중에 ATP 농도가 예상과는 좀 다르게 변하는 걸 보고 이게 바로 호르몬 작용의 비밀을 풀 열쇠일 수 있겠다. 이렇게 직감한 겁니다. 네 번째, 현미경 아래서 들려온 신호, CAMP의 첫 흔적. 방금 ATP 농도가 이상하게 변했다고 하셨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냥 에너지가 변하는 것 이상을 보셨다는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서덜랜드와 렐은 단순히 ATP 양만 본 게 아니라 그 좀 더 발전된 분석 기술 있잖아요. 크로마토그래피 같은 거요. 네네. 그걸로 성분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ATP가 분자 구조가 변형된 아주 특이한 고리 모양, 환상 구조의 물질로 바뀐다는 걸 발견했죠. 그게 바로 CAMP군요. 네, Cyclic AMP, 줄여서 CAMP였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발견은요. 이 CAMP가 호르몬이 없어도 그냥 혼자서도 세포 안에 특정 효소들을 활성화시킨다는 사실을 증명한 거예요. 아, 호르몬 없으시도요? 네, 예를 들면 글리코겐 분해 효소 같은 것들이요. 그러니까 CAMP가 호르몬이라는 첫 번째 메신저와 세포 내부 반응 사이를 연결하는 독립적인 두 번째 메신저라는 걸 명확히 보여준 거죠. 와, 정말 대단한 발견인데요. 그렇죠. 물론 처음에는 이 아이디어가 너무 파격적이라서 많은 의심과 반론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5번째, 실패가 쌓여 만든 호기심 호르몬은 직접 작동하지 않는다. 근데 사실 서덜랜드도 처음에는 당시의 일반적인 생각처럼 호르몬이 세포에 직접 작용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증명하려고 했었다면서요. 그런데 실험은 계속 실패했다고 하니까 여기서 보통 과학자들과는 다른 길을 가게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수많은 실험에도 불구하고 호르몬이 세포 안으로 들어간다는 명확한 증거도 못 찾고 또 세포 내 효소 활성화랑 직접 연결된다는 증거도 찾지 못했어요. 많은 연구자들이라면 아마 여기서 좀 좌절하거나 다른 쉬운 길을 찾았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하지만 서덜랜드는 이 반복되는 실패 앞에서 어쩌면 내가 틀린 게 아니라 이 기존의 가설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닐까? 하고 생각의 방향을 완전히 바꾼 거죠. 180도요. 와, 실패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본 거네요. 네. 호르몬이 직접 일하는 대신에 중간 매개체를 통해서 신호를 전달할 거라는 새로운 가설을 세우고 정말 끈질긴 반복 실험, 그리고 동료들과의 치열한 논쟁을 거치면서 데이터를 쌓아나갔어요. 결국 호르몬은 직접 작동하지 않고 CAMP라는 두 번째 메신저를 통해 세포와 소통한다는 아주 혁신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정말 대단한 끈기네요. 네, 이 끈기와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삼는 그 발상의 전환이야말로 노벨상 수상의 핵심 동력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6번째, 세포 속 두 번째 메신저, CAMP의 정체를 밝혀내다. 저번 시간에 ATP가 변형된 분자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잖아요. 네, 그랬었죠. 드디어 그 정체가 드러나는 거군요. 근데 그 엄청 작은 분자를 어떻게 딱 찾아내고 이게 그냥 부산물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증명했을까요? 네, 서덜랜드랑 레이 연구팀이 이제 간세포하고 심장 조직 이걸 막 용해해서요. 당시엔 최첨단 기술이었던 크로마토그래피 이런 걸 썼어요. 아주 정밀하게 분석을 한 거죠. 아, 크로마토그래피요? 성분 분리하는. 맞습니다. 거기서 ATP에서 뭔가 변형은 됐는데 아주 독특한 고리 모양, 이걸 환상 구조라고 하거든요. 그런 아데노신 모노포스페이트를 분리해낸 거예요. 고리 모양이요? 아, 뭔가 특별해 보이네요, 그 모양 자체가. 그렇죠. 이게 바로 사이클릭 AMP, 줄여서 CAMP입니다. 근데 더 중요했던 건 뭐냐면요. 네. 이 CAMP만 딱 떼서 호르몬이 전혀 없는 그 시험관 안에 세포 용해액에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글리코겐 분해 효소가 막 활성화되는 걸 증명한 겁니다. 와, 호르몬 없이도요? 네, 이게 바로 CAMP가 호르몬과는 별개로 독자적으로 작용하는 두 번째 메신저라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된 거죠. 처음에는 학계에서도 진짜 약간 이런 의심이 많았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워낙 새로운 개념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계속 반복 실험하고 또렷한 데이터를 보여주니까 결국엔 다들 인정하게 된 거죠. 네, 7번째, 호르몬은 문을 두드리고 CMP가 답한다, 세포 대화의 비밀 구조. 자, 그럼 CMP가 메신저인 건 알겠어요. 근데 그 외부에서 온 호르몬 신호가 정확히 어떤 순서로 이 CMP를 만들고 최종적인 세포 반응까지 이어지는 걸까요? 이 전체적인 그림, 뭐랄까, 세포의 대화 경로는 어떻게 밝혀졌죠? 네, 서덜랜드가 이 과정도 단계별로 다 규명을 했어요. 우선 호르몬이 세포 바깥에서 오잖아요. 네. 이게 세포막 표면에 있는 특정 단백질, 이걸 수용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딱 결합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마치 뭐랄까 외부에서 문을 똑똑 두드리는 신호처럼요. 아, 수용체가 그럼 약간 세포의 초인종 같은 거네요? 신호 왔다고 알려주는? 네, 비슷한 비유죠. 그 신호가 이제 세포막 안쪽으로 전달이 돼요. 그러면 G단백질이라는
일종의 스위치 같은 단백질이 켜지고요. 스위치요? 껐다 켰다 하는. 네, 그리고 이어서 아데닐산 사이클라제라는 효소를 활성화시켜요. 아하, 그럼 그 아데닐산 사이클라제, 얘가 바로 ATP를 CMP로 만드는 공장 같은 역할을 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이제 CMP가 만들어지면 이게 세포 안으로 쫙 퍼지면서 여러 다른 단백질 효소들을 활성화시키거든요. 대표적인 게 키나아제라는 것들이에요. 키나아제. 네, 이 키나아제들이 최종적으로 뭐 예를 들면 글리코겐을 분해한다든지 근육을 수축시킨다든지 그 세포가 해야 할 일을 딱 지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 흐름, 호르몬, 수용체, G단백질, 아데닐산 사이클라제, CAMP, 키나아제, 이게 하나의 정교한 시스템이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외부 신호를 받아서 내부에서 처리하고 심지어 증폭까지 시키는 거죠. 8번째, 학계가 술렁인 날 세포도 언어를 갖고 있었다. 와, 아니 세포 안에 이렇게 복잡한 신호체계가 있다니 당시 학계 반응은 어땠을지 뭐랄게 상상이 되는데요. 진짜 세포가 말을 한다는 것처럼 충격적이었겠어요. 네, 정말 말 그대로 엄청난 충격이었죠. 그전까지는 대부분 호르몬이 그냥 세포 안으로 슝 들어가서 효소에 직접 뭔가 영향을 줄 거다, 뭐 이런 단순한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서덜랜드의 발견은 세포가 외부 신호를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이걸 해석하고 내부적으로 전달하는 자기만의 고유한 시스템, 뭐랄까 일종의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했으니까요. 학계 전체가 막 흥분하고 논쟁하고 정말 들썩였습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단순히 명령만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정보를 처리하고 소통한다니. 와, 당시 과학자들한테는 거의 뭐 SF적인 발상 아니었을까요? 맞아요. 거의 그랬죠. 그래서 처음에는 에이, 너무 나갔다. 증거 더 필요하다. 이런 비판도 꽤 있었어요. 그랬죠. 새로운 건 늘 저항이 따르니까. 네. 근데 서덜랜드가 포기하지 않고 간, 근육, 지방, 여러 다른 세포에서도 똑같은 메커니즘이 작동한다는 걸 계속 증명해냈어요. 그리고 다른 연구자들도 해보니까 진짜 되네? 하면서 재현에 성공했고요. 아, 검증이 됐군요. 네, 그러면서 CAMP 이론이 아주 빠르게 생명과학의 어떤 표준 이론으로 자리를 잡게 된 거죠. 이 발견은 호르몬 연구 방향 자체를 바꿔놨고 생리학이랑 생화학 이 둘을 막 융합시키는 계기도 됐고요. 특히 새로운 약 개발 가능성을 본 제약업계에서 엄청난 관심을 보였죠. 투자가 막 몰렸습니다. 9번째, 당뇨, 심장, 정신질환 치료로 이어진 혁신적 발견. 그럼 이 학계의 충격이 결국 우리 실생활, 특히 뭐 건강이나 질병 치료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왔나요? 이게 그냥 교과서에만 실리는 이론이 아니라 정말 혁신이었는지 궁금해요. 네, 아주 실질적인 혁신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CAMP 신호 경로라는 게 알고 보니까 우리 몸에 정말 중요한 기능들, 예를 들면 혈당 조절, 이거 당뇨병이랑 바로 연결되죠? 네, 그렇죠. 그리고 심장 박동 조절, 이건 또 심혈관 질환이랑 관련이 깊고요. 또 뇌 기능이나 기분 조절, 그러니까 정신질환과도 연관이 있어요. 이런 생명의 핵심 과정들에 이 CAMP 경로가 아주 깊숙이 관여한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와, 정말 생각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네요. 그럼 이걸 이용해서 실제로 약을 만든 사례도 있나요? 그럼요, 당연히 있죠. 이 경로 자체나 아니면 이 경로 중간에 있는 특정 단백질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까 말한 아데니산 사이클라제라든지 아니면 CAMP를 분해하는 효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방식의 약물 개발이 아주 활발해졌죠. 아, 특정 부분을 타겟으로 하는군요. 네, 예를 들면 지금도 많이 쓰이는 심장질환 치료제 중에 일부, 뭐 베타 차단제 같은 거요. 또 특정 효소 억제제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CYMP 신호 전달을 조절하는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혈당 조절 약물이나 일부 항우울제 개발에도 이 경로에 대한 이해가 정말 큰 영향을 미쳤고요. 그냥 증상만 누르는 게 아니라 문제의 근원, 그러니까 세포 신호 전달 자체를 조절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이게 바로 표적 치료의 가능성을 확 연 거죠. 기초과학 연구가 어떻게 우리 인류의 건강 증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번째, 노벨상 무대에서 전한 한마디, 세포도 대화한다. 결국 이 놀라운 업적으로 1971년에 노벨 생리학상을 받으셨죠. 와,
노벨상 위원회도 이 발견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정한 건데요. 수상 당시에 서덜랜드 박사가 좀 강조했던 메시지 같은 게 있었을까요? 네, 1971년 노벨상 수상은 단순히 CAMP라는 분자 하나 찾았다. 이걸 넘어서요. 우리가 세포 그리고 생명 현상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꾼 공로를 인정한 거였어요. 네, 그 의미가 크네요. 서덜랜드는 수상 연설에서요. 너무 복잡한 과학 용어보다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세포 내에서는 매우 복잡하지만 아주 질서정연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약간 이런 은유적인 표현으로 CAMP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마치 세포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소통하는 것처럼요. 세포도 대화한다. 와, 정말 멋진 표현인데요. 연구 내용을 딱 함축하면서도 뭔가 일반인들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다가오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는 또 이게 절대 자기 혼자만의 업적이 아니라는 걸 아주 분명히 했어요. 아, 협력 연구를 강조했군요. 네, 동료 연구자였던 테오도 렐과의 오랜 협력, 또 스승이었던 칼 코리, 거티 코리 부부의 영향, 그리고 수많은 다른 동료 과학자들의 어떤 질문과 검증, 이런 것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과학 공동체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 세포도 대화한다는 메시지는 그의 연구를 딱 상징하는 말이 되었고요. 과학계를 넘어서 일반 대중들에게도 어떤 생명의 신비로움, 그리고 과학 탐구의 가치를 알리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과학적 발견이 우리 인간의 자기 이해, 그 지평을 어떻게 넓혀가는지를 잘 보여준 그런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1번째, 실험 윤리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 서덜랜드 연구에는 쥐나 개구리 같은 실험 동물 사용이 어쩔 수 없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당시 시대상을 생각해보면 동물 실험 윤리에 대해서 이분이 고민했다는 게 좀 특별해 보여요. 네, 1950년대, 60년대는 사실 지금처럼 아주 엄격한 그런 규정은 없었거든요. 그랬겠죠? 근데 서덜랜드는 실험 동물의 고통을 좀 최소화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꼭 필요한 실험에만 동물을 쓰고 또 뭐 조직 배양 같은 다른 방법은 없을까 찾아보기도 하고요. 대체 방법까지? 네, 마취나 통증 완화 조치 같은 것도 철저히 했고요. 특히 그 실험 동물은 연구자가 보호하고 존중해야 할 생명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딱 언급하면서 연구자의 윤리적 책임을 강조한 점이 좀 인상 깊어요. 단순히 그냥 실험 도구가 아니라 정말 생명으로 존중하려고 했던 거군요. 그렇죠. 이런 태도가 혹시 다른 활동에서도 좀 나타났을까요? 12번째, 은퇴 후에도 이어진 그의 열정입니다. 노벨상 받고 나서도 연구랑 후학 양성에 계속 힘쓰셨다고요? 그렇습니다. 노벨상 수상하고 나서 벤더빌트 대학으로 옮기셨는데 거기서도 연구를 안 멈추셨어요. 특히 젊은 과학자들 가르치는데 굉장히 열정적이셨습니다. 제자들한테 뭐랄까 단순히 지식을 그냥 전달한다기보다는 연구자로서 가져야 할 태도, 이걸 강조했어요. 발견의 기쁨보다 중요한 것은 질문을 던지는 용기다,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답을 찾는 뭐랄까 기술이 아니라 문제를 정의하고 계속 질문하는 그 자세 자체를 가르치려고 하셨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자기의 업적을 막 내세우기보다는 이 신호전달 연구 분야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게 정말 많다. 이런 미지의 영역을 강조하면서 후배들한테 좀 도전 정신을 심어주려고 했죠. 그리고 이제 기초과학 연구가 실제 임상의학이랑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과학이 어떻게 사회적인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걸 보여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분의 연구실은 그냥 실험 기술 배우는 곳 아니라 연구 윤리와 지적인 호기심을 같이 키우는 그런 배움의 터전이었던 거죠. 그런 서덜랜드의 발견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더 자세히 보죠. 13번째, 그의 발견이 오늘날 미치는 영향력입니다. 이 서덜랜드가 발견한 CAMP, 이게 현대의학, 특히 신약 개발에 정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고 들었는데요. 네, 엄청났죠. 그 CAMP, 그러니까 Cyclic AMP라고 하는 게 이게 세포 안에서 호르몬 같은 외부 신호를 전달하는 두 번째 메신저 역할을 하거든요. 두 번째 메신저요? 네, 뭐랄까 세포 안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우편 배달부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울까요? 비유 좋네요. 이 발견 덕분에 세포가 외부 신호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근본적인 원리를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럼 그 두 번째 메신저 개념 때문에 약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확 달라진 건가요? 정확합니다. 이 CAMP 경로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정말 수많은 약들이 개발됐어요. 예를 들면 고혈압 치료에 쓰는 베타 차단제나 천식 치료제 같은 것들이 다 이 원리를 이용하는 거고요. 아,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요즘 약들의 절반 이상이 표적으로 삼는다는 GPCR, 즉 G단백질 연결 수용체 연구의 기초를 다졌다는 점이에요. GPCR. 아,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군요. 네, GPCR은 세포 표면에서 외부 신호를 딱 받아들이는 안테나 같은 역할인데 서덜랜드의 연구가 없었다면 이 분야 연구가 훨씬 더뎠을 겁니다. 와, 덕분에 이제 암, 신경질환, 심혈관 질환 같은 다양한 질병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세포 신호 기반의 합리적 약물 설계, 이게 가능해진 거죠. 정말 혁신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판도를 바꾼 발견이었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면 14번째, 서덜랜드만의 그 독창적인 시선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다른 과학자들은 이걸 발견하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핵심은 그 세포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였던 것 같아요. 당시 많은 과학자들은 세포를 그냥 외부 자극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존재? 이렇게 봤다면 서덜랜드는 세포를 능동적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전달하는 아주 복잡한 시스템으로 인식했어요. 아, 수동적이냐, 능동적이냐? 네. 다른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거나 이거 설명하기 어렵다 이렇게 여겼던 실험 데이터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딱 포착한 거죠. 단순히 반응만 하는 기계가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소통하는 작은 생명체처럼 봤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한 가지 기술이나 분야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생화학, 생리학, 양리학, 이런 다양한 분야의 최신 기술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문제의 다각도로 접근했죠. 융합적인 접근이네요. 예, 특정 호르몬이나 조직에만 국한되지 않고 생명체 전반의 정보 처리 방식이라는 더 넓은 그림을 그리려고 했고요. 또 그 테오더 렐 같은 동료들과 아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아이디어를 나누고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능력도 뛰어났습니다. 협업도 중요했군요. 그렇죠. 무엇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왜? 라고 질문을 던지는 그 탐구 정신, 그게 그의 가장 큰 독창성이자 차별점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500자 총경 핵심 요약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얼 서덜랜드는 호르몬이 세포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도 세포 반응을 일으키는 비밀, 즉 세포 내 두 번째 메신저로 작용하는 CAMP를 발견했습니다. 네. 이를 통해 세포가 단순히 외구 신호에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정보를 처리하고 전달하는 능동적인 시스템임을 밝혔죠. 그의 연구는 세포 내부에 숨겨진 소통 방식을 해독한 정말 과학적인 혁신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발견은 당뇨병이나 심장질환 같은 여러 질병의 발생 원리를 이해하고 또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아주 핵심적인 원리를 제공했죠. 특히 현대 신약 개발의 절반 이상이 의존하고 있는 그 세포 신호 전달 경로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면서 의학 발전에 정말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그렇죠. 더불어서 연구 과정에서 보여준 어떤 윤리적인 고민이나 후학 양성에 대한 열정은 끊임없이 질문하고 도전하는 과학자의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보여주는 소중한 유산으로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AI 시대에 쏟아지는 지식에 대응하여 현인들의 지혜와 덕성과 헌신에 초점을 맞추는 노벨상 3개 채널의 1971년도 생리학상 수상자 얼 서덜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해인 1972년도 노벨 생리학상 공동 수상자 제럴드 M. 에델먼, 로드니 R. 포터의 동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